고작 장난감 막자고 아파트 한 채를 태우는 겁니까? 자살 드론의 기관포라니 참 재밌는 농담이네요. 서방 분석가의 뼈있는 조롱에 방공 상황실 공기가 처참히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 너머 사막 하늘은 수십 대의 자살 드론으로 새까맣게 뒤덮이고 있었죠. 적의 드론 한 대는 고작 수천 달러.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쏘는 미사일은 한 발에 수백만 달러였습니다.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는 피 말리는 소모전이 시작된 겁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한참 구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비웃던 장비가 거친 사막에서 처음 불을 뿜던 날, 회의실의 농담은 순식간에 소름 돋는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방의 거인들을 단숨에 꿀먹은 벙어리로 만든 기적. 대체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 숫자 맞아? 3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안 웃어? 2023년 가을, UAE 방공사령부 지하 상황실에서 오간 대화였습니다. 저는 마크 콜터입니다. 나토에서 21년간 통합방공 분석관으로 일했고 탄도미사일 방어와 드론 위협 분석이 제 전문 분야죠. 수많은 실전 데이터를 분석해왔고 웬만한 숫자에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스크린 앞에서 멈춰 섰어요. 요격 성공률 96%. 처음엔 당연히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토 시절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목표로 삼던 수치가 85%였거든요. 그것도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요. 실전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표적의 궤적이 예측을 벗어나고 기상 조건이 순식간에 바뀌고 장비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썽을 부리죠. 70%만 나와도 작전 성공으로 기록하던 시절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라니. 스크린을 올려다보면서 저도 모르게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분명히 96이라고 적혀 있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2명의 장교들이 같은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축하해야 할 숫자 앞에서 회의실 공기는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UAE 공군 대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탄약표 띄워봐. 담당자가 키보드를 두드렸고 스크린 오른쪽에 새로운 숫자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요격에 사용된 미사일 수량, 그리고 각각의 단가.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 발에 수백만 달러입니다. 고급 아파트 한 채 값이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게 한두 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발이 소모되어 있었죠. 물론 96%의 성공률로 위협을 막아냈으니 임무는 완수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21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한 가지 진실을 뼈저리게 배워왔어요.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공격은 언제 올까요? 일주일 후일 수도 있고 사흘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적들은 학습하니까요. 이번에 수십 발로 막았다면 다음엔 수백 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저절로 굴러갔어요. 96%의 성공률을 유지하면서 파산하는 겁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었어요. 서서히 말라가는 사형 선고에 가까웠죠.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동시에 무너지는 역설. 저는 나토에서 21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잔인한 계산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대안이 뭡니까?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패트리어트를 더 사올까요? 예산이 무한정이 아닙니다. 사드를 배치할까요? 승인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리죠. 현실적인 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순간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변 장교들 몇몇도 그쪽을 쳐다봤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비웃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몇몇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 방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가 빠르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서방 무기를 살 여력이 안 되는 국가들이 찾는 대안 정도로 생각했죠. 나토 출신 분석관 입장에서 한국은 솔직히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 분위기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었어요.
그 장교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장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서류를 챙겨 들었죠. 하지만 복도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다른 것도 있다.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생각했어요. 청웅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거리 방공 미사일이죠. 하지만 그 장교가 말한 건 청웅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21년간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온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방공 체계라고 입력했죠. 하지만 뭘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금방 덮어버렸어요. 그냥 막연한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호기심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브리핑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중동의 한 공군기지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레이더 기지였어요. 낮에는 50도를 넘나드는 열기가 철제 장비들을 시뻘겋게 달궈놓고 밤이 되면 칼날 같은 모래바람이 피부를 핥히는 곳이죠. 하늘은 언제나 뿌옇고 지평선은 신기루처럼 일렁였습니다. 나토 시절 독일과 벨기에의 쾌적한 지휘소에서 근무하던 저로서는 매 순간이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고역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레이더 담당 병사가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스크린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작은 점들이 찍히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서너 개였습니다. 셋대인가 싶었죠. 그런데 1분이 지나자 10개가 됐고 2분이 지나자 20개를 넘겼습니다. 3분이 지났을 때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스크린 절반이 점들로 시커멓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소형 무인기들이요. 한 대 가격이 고작 수천 달러에 불과한 것들이죠. 동네 전자상가에서 파는 장난감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프로펠러 4개에 카메라 하나 달랑 달린 게 전부예요. 그런 것들이 수십 대씩 떼를 지어 사막 하늘을 까맣게 물들이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장난감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21년간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저런 것들이 단 한 대만 방어망을 뚫어도 끝입니다. 연료 저장고에 떨어지면 기지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레이더 시설에 충돌하면 눈과 귀가 동시에 멀어버리는 거죠. 적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대를 한꺼번에 보낸 겁니다. 한 대만 뚫리면 승리니까요. 요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미사일 발사대에서 불꽃이 치솟았어요. 굉음과 함께 요격 미사일들이 하늘로 솟구쳤고 섬광이 번쩍이며 사막 하늘을 갈랐습니다. 드론 몇 대가 불덩이가 되어 모래바닥으로 추락했죠. 2대, 5대, 10대. 스크린에서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발사대가 연기를 뿜을 때마다 하늘에서 불꽃이 피어올랐고 요격 성공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위협 제거 완료.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환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 하나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정이 더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하늘로 쏘아 올린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수백만 달러입니다. 서울 한복판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게 섬광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그 비싼 미사일이 잡은 건 뭐였을까요? 수천 달러짜리 드론이었습니다. 중고 경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것들이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가 저절로 굴러갔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태워서 수십만 달러어치를 잡은 겁니다. 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박이에요. 푼돈 투자해서 상대방 금고를 털어간 격이죠. 드론 10대 잃으면 어떻습니까? 내일 20대 더 만들어서 보내면 됩니다. 모레는 50대, 글피는 100대를 보내겠죠. 공장에서 찍어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미사일 재고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보급 속도보다 소모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 게임은 끝이에요.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소모전이었어요. 매일 조금씩 피를 흘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구조죠. 나토에서 21년간 방공을 분석하면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지만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지 지휘소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교 대여섯 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저도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죠. 누군가 나온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다들 낮에 벌어진 일을 곱씹고 있었어요. 이 속도라면 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다음 공격은 언제 올지, 규모는 얼마나 더 커질지.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대공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사일 대신 기관포로 대응하면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거였죠. 회의실에 피식거리는 소리가 번졌어요. 저도 속으로 실소했습니다. 대공포라니. 미사일 시대에 기관포를 들고 나오자고요? 그건 마치 스마트폰 세상에서 삐삐를 꺼내드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1980년대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누군가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말끝을 흐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공포 이야기에는 다들 피식거렸으면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장교들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토에서 21년을 일하면서 각국의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왔어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주요 방산 강국들의 체계는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한국 방산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격이 싸고 납기가 빠르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서방 무기를 살 여력이 안 되는 나라들이 찾는 차선책 정도로 생각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공포 이야기에는 웃었으면서 한국 이야기에는 웃지 않았다. 왜일까요? 분명히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나토에서 21년을 일한 사람이 모르는 뭔가가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체 뭐가 있는 걸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두바이에서 열린 방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중동 각국의 방공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큰 행사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이 목적이었지만 복도에서 오가는 대화를 들어보면 다들 같은 고민을 안고 온 거였죠. 드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답을 찾아야 한다.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군인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세미나 둘째 날 오후 한국 방산 세션이 열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 없이 들어갔어요. 메인 세션이 끝나고 시간이 남아서 들른 정도였죠. 나토에서 21년을 일하면서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분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격이 싸고 납기가 빠르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서방 무기를 살 형편이 안 되는 나라들이 찾는 차선책 정도로 생각했죠. 발표장 뒷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이며 대충 듣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였는데 영어 발음이 좀 어눌했어요. 슬라이드도 투박했고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구나. 프레젠테이션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기는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스크린에 뜬 이미지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장갑차처럼 생긴 차체 위에 쌍열 기관포가 얹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미사일 발사대가 나란히 붙어 있었죠. 처음 보는 장비였습니다. 비호복합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0mm 쌍열 기관포에 신궁 단거리 미사일을 결합한 복합 방공 체계라고 했어요. 가까운 표적은 기관포로, 먼 표적은 미사일로 잡는다. 언뜻 들으면 단순해 보였습니다. 기관포와 미사일을 한 차체에 올렸다고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싶었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드론 대응 시험 결과였어요. 저고도로 접근하는 소형 드론 수십 대를 상대로 비호복합이 사격을 실시했는데 스크린에 찍힌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요격률 90% 이상. 기관포만으로? 저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90%가 넘었어요. 미사일은 거의 쓰지도 않았습니다. 나토에서 21년간 방공을 분석하면서 기관포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명중률이 낮고 사거리가 짧고 현대전에서는 보조수단 정도로 취급받는 구식 무기죠. 그런데 90%라니 더 충격적인 건 비용이었습니다. 발표자가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비용 비교표를 보여줬어요.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수백만 달러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런데 30mm 기관포탄은요? 한 발에 몇만 원입니다. 밥 한 끼 값이에요.
드론 한 대 잡는 듯한 몇 발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수천 달러짜리 드론을 수십 달러어치 탄환으로 잡는다. 아파트 한 채 값으로 드론 한 대 잡던 걸 짜장면 값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등받이에 기대 앉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폰을 들여다보던 중동 장교들이 스크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만 충격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발표장을 나오면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21년입니다. 나토에서 21년 동안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왔어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주요 방산 강국들의 체계는 손바닥 보듯 꿰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었다고요? 한국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밤새 자료를 뒤졌어요. 비호복합뿐이 아니었습니다. 청웅, 신궁, 형웅. 한국은 단거리부터 중거리까지 촘촘하게 방공망을 구축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체계가 하나의 지휘 통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답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수십 년 전부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비호복합 자료를 파고들수록 확신이 커졌어요. 이건 진짜다. 드론 시대의 해답이 여기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에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생각을 하면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UAE 방공사령부에서 정식으로 기술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공체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에 저를 참석시키겠다는 거였어요. 나토 21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객관적인 의견을 달라고 했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건 영광이 아니라 시험대였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역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를 사왔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유로파이터, 라팔. 한 대에 수천억 원짜리 장비들이 사막 위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거대한 방산 기업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보잉, 탈레스, 다소. 이름만 들어도 압도당하는 세계적인 공룡들이에요. 이들에게 중동은 황금 시장입니다. 오일머니가 넘쳐나고 안보 불안은 끊이지 않고 무기 수요는 항상 넘치죠. 수십 년간 이 시장을 독점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끼어든다고요? 그것도 가격은 절반이고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낫다고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쓰기도 전에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한국 체계 도입은 지역 안보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이었죠.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내는 뻔했어요. 자기네 파일을 빼앗기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유럽 업체들도 로비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체계를 도입하는 건 도박이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통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 회의실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비호복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전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나토 출신 분석관이 한국 무기를 밀어준다. 이 소문이 서방 방산업계에 퍼지면 제 커리어는 끝입니다. 21년 동안 쌓아온 인맥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의 세미나에서 저를 부르지 않을 겁니다. 컨설팅 의뢰도 끊기겠죠. 업계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보고서 앞에서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안전한 선택은 뻔했어요. 기존 체계를 유지하라고 권고하면 됩니다. 미국과 유럽 업체들은 만족할 거고 내부 반대파도 조용해지겠죠. 설령 나중에 드론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원래 그랬다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체계를 권고하면요. 성공하면 영웅이 되겠죠.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화살이 저한테 날아옵니다. 서방 업계에서 왕따 당하고 책임 추궁당하고 21년 커리어가 한순간에 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숙소 창가에 서서
사막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렸어요. 저 불빛 아래 수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드론이 날아올지 모르는 하늘 아래서 매일 밤 잠들죠. 저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진짜 효과가 있는 방패일까요? 문득 2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나토에 처음 입문했을 때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안전한 자리에 앉아서 남들 눈치 보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답을요? 그런데 지금 저는 뭘 하고 있나? 눈앞에 답이 있는데 손해 볼까봐 망설이고 있잖아. 21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한국에 있었는데 서방 눈치 보느라 외면하려 하고 있잖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한심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첫 줄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 비호복합 체계의 도입을 권고한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한동안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반발이 거셌어요. 미국 측에서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유럽 업체들은 로비 강도를 높였습니다.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느껴졌죠. 하지만 한 달 후 UAE 방공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호복합 실사격 시연회를 개최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참관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연 당일 새벽 5시에 사막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관람석에는 중동 각국 군 관계자들, 방산업체 임원들, 기술 분석가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분위기가 팽팽했어요. 모두가 저 멀리 전시된 비호복합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인지 아니면 허풍인지 오늘 결판이 나는 거였죠. 동이 텄습니다.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 순간 저 멀리서 검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드론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너 개였죠. 그런데 점점 불어나더니 금세 20대를 넘겼습니다. 마치 벌떼처럼 대형을 이루며 저고도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관람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죠. 비호복합의 포탑이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막의 정적 속에서 드론 편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1km, 800m, 500m.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쌍열 기관포가 불을 뿜었어요. 두두두두두. 천지를 찢는 굉금이 사막을 뒤흔들었습니다. 관람석 바닥이 진동했어요. 30mm 포탄이 초당 수십 발씩 허공을 갈랐죠. 새벽 하늘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드론 한 대가 불덩이가 되어 산산조각 났어요. 또 한 대, 또 한 대. 연쇄적으로 터져나갔습니다. 잠시 기관포가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엔 신공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멀리서 접근하던 드론 2대를 향해 화염을 뿜으며 날아갔죠. 섬광이 번쩍이더니 2대 모두 공중 분해됐습니다. 가까운 건 기관포로, 먼 건 미사일로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갔어요. 한치의 틈도 없었습니다. 차에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대가 넘는 드론 편대가 전멸했어요. 단 한 대도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사막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잔해가 흩날렸죠. 관람석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요격률 100%. 저는 결과판을 보면서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모래가 날리고 표적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실전 환경에서 100%를 찍은 거예요. 나토에서 21년간 방공을 분석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연회를 수십 번 참관했어요.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비용이었어요. 시연이 끝난 후 한국 측에서 비용 분석표를 공개했습니다. 방금 드론 편대를 전멸시키는 데 든 총비용이요. 요격 미사일로 같은 작전을 수행했다면 수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이 증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호복합은요?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고깃집에서 직원들 회식 한 번 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드론 20대를 하늘에서 쓸어버린 겁니다. 저는 분석표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1000분의 1 비용으로 똑같은 결과를 낸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관람석 여기저기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동 장교들이 고개를 맞대고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몇몇은 촬영한 영상을 돌려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시연 전까지 반신반의하던 표정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토에서 21년을 일하면서 서방 체계가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아이언돔, 이것들이 세계 방공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그저 저렴한 대안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 눈앞에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은 싸구려가 아니었어요. 차선책이 아니었습니다.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타협안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답이었습니다. 드론 시대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서방이 찾지 못한 해법을 한국이 먼저 찾아낸 거였죠. 시연장을 떠나면서 한국 측 기술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떠벌리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자기 할 일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채 올라타면서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21년 동안 뭘 본 거지? 서방 무기만 쳐다보느라 진짜 답을 놓치고 있었잖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완전히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호복합 시연회 이후 중동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파문이었어요. UAE 방공사령부 내부에서 한국 체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검토는 검토일 뿐 실제 계약까지 가려면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UAE가 비호복합 도입을 공식 결정했다는 뉴스였어요. 그것도 시험 삼아 몇 대 사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방공망의 핵심 축으로 배치하겠다는 발표였죠. 계약 규모가 수천억 원대라는 소식에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두 번째 폭탄이 터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움직였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죠.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 무기만 고집하던 나라였어요. 패트리어트, 타이푼, 라팔, 최고급 서방 무기만 골라 사들이던 그 사우디가 한국 방공체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무협의단이 서울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한 달이 차에 지나기 전에 이집트가 따라붙었습니다. 그 다음은 카타르였어요. 쿠웨이트, 오만, 요르단까지. 중동 전역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둑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한 군데서 터지니까 연쇄적으로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방 방산업체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보잉, 탈레스, 다수. 수십 년간 중동 시장을 독점해온 공룡들이죠. 처음엔 한국을 코웃음 쳤어요. 저가 시장에서나 팔리는 물건이라고 무시했습니다. UAE 계약 발표 때까지만 해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사우디가 움직이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로키드 마틴 임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점심 한번 하자고 하더군요. 만나보니 얼굴이 반쯤 굳어 있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다고 했어요.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한국이 대체 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치고 올라왔느냐? 경영진이 매일 보고서를 요구한다더군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21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서방 방산업체들의 자존심을 잘 알아요. 자기네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경쟁자가 나타나면 깎아내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러시아 무기는 조잡하다. 중국 무기는 짝퉁이다. 신흥국 무기는 저가 시장용이다.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성능은 시연회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격은 비교조차 민망할 정도로 저렴하고요. 품질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꼬투리가 안 잡혔어요. 납기는 서방보다 빠르다는 평가가 나왔죠. 기술 이전에도 유연하게 응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로 깎아내리겠어요?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방산의 물결이 중동을 넘어 유럽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탱크, 자주포, 전투기. 그것도 긴급 도입이었어요. 독일이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 노르웨이가 접촉했다는 얘기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얘기가 들렸습니다. 제 조국이요. 영국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 방공 체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영국이 한국 무기를 검토한다고요? 우리가요?
하지만 실제로 비용, 효율성 분석 보고서가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21년간 나토에서 일하면서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서방이 세계 방산의 중심이다. 우리 기술이 최고다. 신흥국은 따라오려면 수십 년은 더 걸린다. 그렇게 믿어왔는데 지금 눈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때문에요? 어느 날 저녁 숙소에서 뉴스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보도였어요. 화면에 한국 관계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담담했어요.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한 사람들 같았죠.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1년 전 나토에 입문했을 때 방산업계의 지도는 명확했어요. 미국이 중심에 우뚝 서 있고 유럽이 그 옆을 지키고 나머지는 주변부에 흩어져 있었죠. 한국은 지도에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어요. 중심이 흔들리고 주변부가 밀고 올라오고 판이 새로 짜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국이 서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거침없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숫자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중동과 유럽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제 주변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어요. 서방 업계 사람들끼리 모이면 한국 얘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비웃음 섞인 농담이었죠. 가격으로 치고 들어온 거다. 실전은 다르다. 두고 봐야 안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담이 사라졌습니다. UAE 계약이 발표되자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우디가 움직이자 웃음기가 빠졌죠. 폴란드 대량 도입 뉴스가 터지자 아예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깎아내릴 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성능은 증명됐고 가격은 압도적이고 납기는 빠르고 꼬투리 잡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웃음이 침묵이 됐고 침묵이 한숨이 됐고 한숨이 인정이 됐습니다. 제가 21년간 몸담아온 서방 방산업계가 서서히 무릎을 꿇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두바이의 한 호텔에서 국제 방산 컨퍼런스 만찬이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죠. 연회장 한쪽에 서방 방산업체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탈레스, 다소. 이름만 들어도 압도당하는 세계적인 거인들이었어요. 저도 21년간 이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예전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술잔을 기울이면서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가까이 지나가다 한마디가 귀에 들렸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봤어요. 유럽 굴지의 방산업체 임원이었습니다. 업계에서 30년 넘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아시아 무기라면 코웃음부터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한국 때문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 거만한 자존심이 꺾인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1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방 방산업계는 오랫동안 세계의 정점이었습니다. 미국이 군림하고 유럽이 그 뒤를 바치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저 고객일 뿐이었죠. 기술은 서방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사다 쓰는 구조였어요. 수십 년간 그랬습니다. 도전자가 나타나도 콧방귀 뀌면 그만이었죠. 러시아는 조잡하다고 무시하고 중국은 짝퉁이라고 깔보고 신흥국 무기는 애초에 경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질서를 부셔버렸어요. 가격으로 치고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성능으로 들이받은 거였죠. 서방 무기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기술력을 들고 와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은 겁니다. 서방 업체들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어요. 가격을 낮추자니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술 격차로 승부하자니 격차가 없고 싸울 무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빌딩들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약이 오가고 협상이 진행되고 거래가 성사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상당 부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21년 전 나토에 처음 입문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 방사는 제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어요. 세계 방산 지도에서 이름조차 찾기 어려운 나라였죠. 저는 미국과 유럽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서방의 거인들이 흔들리고 판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이름이 중심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요. 조용히 하지만 거침없이 세계 방산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1년 동안 방산을 분석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봐왔다.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 유럽의 정교한 기술, 이스라엘의 실전 경험, 다 대단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확실하게 판을 뒤집은 나라는 처음이다. 한국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어떻게 이걸 해낸 걸까? 무기를 잘 만들어서, 가격이 싸서? 아니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답은 더 깊은 곳에 있었어요. 저는 한국 방산의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총알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쓰다 버린 2차 대전 장비를 물려받아 쓰던 수준이었죠. 자체 생산 능력은 거의 전무했어요. 북쪽에는 100만 대군이 버티고 있는데 손에 든 건 남의 나라 중고 무기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를 악물고 방산 육성에 뛰어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선진국들은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았어요.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곳이 없었죠. 맨손으로 시작한 겁니다. 소총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또 실패하고 또 다시 만들고 한 발짝 나아가려면 100번을 넘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소총을 만들고 그 다음엔 기관총, 그 다음엔 박격포, 그 다음엔 전차 한 계단씩 피눈물 흘리며 올라갔어요. 50년이 걸렸습니다. 반세기예요.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이 못 끝낸 일을 손자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방 방산업체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술을 쌓았고 냉전 시대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받았죠. 그들에게 방사는 유산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거였습니다. 한국에는 물려받을 게 없었어요.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50년 만에 그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아니, 어깨를 나란히 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추월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한국 기술자들을 만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떠벌리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거창한 로비도 없었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약속한 납기는 반드시 지키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매달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국 기술자와 식사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비결이 뭐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늘 북쪽을 보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휴전선 코앞에 100만 대군을 마주하고 사는 나라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있을 뿐인 나라죠.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70년을 버텨온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국방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무기에 목숨을 맡길 수 없었어요. 수입선이 끊기면 어떡합니까? 정치적 이유로 부품 공급이 막히면요.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 돈 없어서 못 샀다고 하면 되나요? 스스로의 힘으로 방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한국이 50년을 버틴 이유였어요. 절박함이었습니다. 서방 업체들에게 방사는 사업이에요. 수익을 내고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회사를 키우는 비즈니스죠. 하지만 한국에게 방사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밀리면 죽는 거예요. 그 차이가 50년 뒤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21년간 방산을 분석하면서 무기의 스펙만 봤습니다. 성능 비교하고 가격 따지고 효율성 계산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무기 뒤에는 그 나라의 역사가 있고 국민의 피와 땀이 있고 생존을 향한 절박함이 있다는 걸요. 한국 방사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반세기 동안 이를 악물고 쌓아올린 생존의 탑이었어요. 총알 하나 못 만들던 나라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맨손으로 세계 정상에 올라선 겁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한국의 밤하늘을 상상해 봤습니다. 휴전선 너머 북쪽의 불빛을 바라보며 잠드는 사람들, 70년간 그 긴장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방패가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장의 계산법을 바꿔버렸어요. 비싼 무기가 최고라는 공식을 깨부쉈습니다. 서방만이 정답이라는 믿음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21년간 수많은 나라의 방산을 분석해왔습니다. 미국의 압도적 화력, 유럽의 정교한 기술, 이스라엘의 실전 경험, 다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